안녕하세요. 최현정 교수입니다. 인공지능 알아가기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지 개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예,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친해져야 될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게 된 거라는 건 아마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컴퓨터가 일반화되기 전부터, 소위 말해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도 인공지능의 개념은 있었습니다.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1950년대 예, 앨런 튜링이 컴퓨터와 기계 지능이라는 논문에서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튜링 테스트를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계의 인공적인 지능을 심는 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년도에 다트머스 대학에서 다트머스 회의, 컨퍼런스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존 메카시 교수님의 제안이었죠. 자, 그 이후에 계속 인공지능에 뭔가 이제, 시도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약간 인공지능이 사그라지는 그런 시기가 됐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뭔가 막 발전이 되거나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하거나 이걸 통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튜링 테스트를 막 통과하고 이런 애들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의 겨울이 되었겠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뭐 약간 IT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PC도 많이 보급이 됐고요. 컴퓨터로 많은 것들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80년대부터는 인공지능이 이제 소위 말해서 보험을 맡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단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뭔가 지식 기반의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약간 전문가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뭐 인공신경망, 그 다음에 퍼세트론 이런 것들이 단층이 아니라 다층 퍼세트론도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겨울기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때는 아마도 이제 비슷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겨울기처럼 뭔가 많이 투자는 하고, 예, 성과도 좋아졌는데 미국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별로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닷컴 버블 관련된 것들이 되면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막 도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뭔가 증거를,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많이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과의 체스 같은 걸 두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알파고로 알고 있지만, 체스가 이제 미국 장기죠. 비교적 바둑보다는 수가 좀 적습니다. 체스가요. 예, 그래서 체스를 한번 더 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예, 딥블루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사람과 체스를 두기 시작을 했고요. 사람과 체스를 뒀는데 문제는 여기서 맨 처음엔 좀 적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얘가 이기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딥블루 프로그램이 사람과 이제 경쟁을 통해서 체스를 잘 뒀다. 그것이 일종의 인공지능의 또 하나의 어떤 굉장한 변화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대로 좀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체스라든지 기타 뭐 챗봇을 조금 더 지능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컴퓨터에서 IBM에서 이제 그 퀴즈쇼에 나온 거죠. 여기서는 퀴즈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사회자가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말하는 쇼예요. 예, 제퍼디 퀴즈쇼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명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 이제 굉장히 잘 싸우는 사람이겠죠. 퀴즈에 답을 잘했던 그리고 그 사람과 IBM 왓슨이 같이 경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IBM 왓슨이 더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차피 컴퓨터 인공지능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답을 추론을 하는 거니까, 아유, 뭐 우리 검색만 해도 금방 답 나오는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했는데, 여기에 이 퀴즈쇼의 특징은 뭐냐면,
사회자의 질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사회자가 예를 들어서 막 뜸을 들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글을 뭐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뭐 최초의 컴퓨터를 개발한 최초의 컴퓨터 이름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를 이제 이 컴퓨터가 실제 알아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질문을 추론을 해서 그 분석을 해서 적절한 대답을 내놓는 것까지 하는 거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람이 이기는 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인기를 좀 많이 얻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미지넷 대회,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인식을 하는 거죠. 예, 거기에서 알렉사 넷이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2016년도에 이제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이때 바둑 대결을 통해서 알파고의 인공지능의 기능이 굉장히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바둑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수가 많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컴퓨터 인공지능으로 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였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경기에서 이겼고 이세돌과의 경기 3번 중에 한 번만 딱 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났고 돈이 이제 많이 몰린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대량 데이터 처리라든지 하드웨어 가격도 올라가고 성능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 뭐 소셜 네트워크 사람의 뭐 신체 데이터 여러 개의 정보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돈이 되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이 새롭게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1950년대부터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고 다트머스 회의에서 AI 개념이 정립이 된 다음에 약간의 겨울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다층 신경망 같은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알파고와의 승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또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약간의 또 암흑기가 있었어요. 암흑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그래프가 완전히 막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책이었는데 그걸 이제 꺾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예,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챗 GPT의 발표입니다. 챗 GPT는 범용적인 채팅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말 그대로 어떤 로직을 완성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인공지능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서비스는 추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간혹 여러분이 이제 그 쇼핑이나 이런 거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나면 그다음부터 뭐 다른 브라우저를 틀거나 또는 뭐 무슨 검색 사이트에 가면 뭐 추천하는 걸로 되게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제 옷을 하나 샀으면 그다음부터 계속 옷만 막 추천을 해주고요. 액세서리를 샀으면 액세서리를 뭐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게 나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제가 뭐 음식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뭐 과일을 주문을 했다 그러면 이걸과 어울리는 게 뭘까요? 이렇게 막 또 추천해 주기도 하고 요리 재료를 또 주문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또 막 추천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추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추천 서비스가 상거래, 즉 돈과 연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이런 데서 너무나 하고 싶어 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추천 시스템은 단순히 여자냐, 남자냐, 연령대가 어쩌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입할 때 회원 정보를 가지고 추천하는 정도였는데 요즘엔 어때요? 그 사람이 사는 물건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쇼핑하는 패턴, 그 사람이 고르는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보고 다양한 형태로 추천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물건이 있겠죠? 또는 영화, 뉴스 이런 것들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이제 특정 영상을 보게 되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런 것처럼 사용자의 선호도 또는 과거 행동을 토대로 해서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뭘까요? 네, 해당 서비스나 앱, 플랫폼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고요. 예, 그걸 결국은 이 매출이나 부가가치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35% 매출의 35%가 추천 서비스예요. 이제 이게 뭐 말 그대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추천을 하면 그걸 사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예, 이건 정말
너무 극단적으로 확실하죠.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여러분 유튜브 새로 고침이나 오늘 내가 유튜브에 처음 방문해서 나오는 영상 대부분은 내가 클릭을 하게 됩니다. 70% 이상이 추천된 영상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보면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원래 보지 않았던 형태의 영상인데 아주 기묘하게 이제 추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소재를 막 뉴스로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 뭐 광고 또는 그거에 관련된 뭐 아이템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 그런 영상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추천 서비스가 성공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추천 서비스가 아주 잘 돼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80%가 추천을 통해서 사용자 클릭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제 보통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잘 하게 되면 이제 67% 정도의 구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별거 없고 흥미롭지 않다. 그러면 이제 90% 이상이 이탈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추천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결국 매출과 돈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구매로 연결이 되고 요즘에 이제 구독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구독이 되기니까 결국은 사용자가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 추천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예를 들었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을 어떤 식으로까지 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영화 같은 걸 추천을 한다 가정을 하면 장르가 있죠, 영화에. 뭐 액션이 있고 뭐 로맨스가 있고 뭐 코미디가 있고 아니면 뭐 SF나 뭐 호러가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어떤 사용자가 이런 그 코미디 영화를 보면 코미디 영화를 계속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저는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코미디 하필이면 내가 첫 번째 봤던 코미디 영화에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우의 영화 때문에 코미디를 몇 개를 봤는데 이게 오해가 되는 거죠. 시스템이 봤을 때 얘는 코미디 장르만 좋아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르도 보고 주인공도 보고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보냐면 영화를 보다가 지루하거나 뭐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포 영화를 정말 싫어하지만 특정 공포 영화는 또 보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건 또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건너뛰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영화의 전체적인 것보다는 특정 배우가 좋아서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그 배우가 안 나오면 제가 건너뛰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넷플릭스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얘가 왜 건너뛰기를 했을까? 아, 그러면 얘는 약간 공포의 수위가 낮은 걸 좋아해? 그럼 다음부터는 공포 영화 좀 덜 무서운 걸로.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감기 패턴, 그러니까 건너뛰는 패턴을 봤더니 얘는 정말 어떤 배우 때문에 보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골든타임이, 콘텐츠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90초 안에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발견 못하면 해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에 이제 OTT 서비스 들어가시면 이제 저도 나오더라고요. 추천하는 영화도 있지만 얘가 약간 겁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면에 뭐 예를 들어 장르로 추천하는 거 뭐 시리즈물 아니면 뭐 그의 기타 영상 그다음에 아니면 다큐멘터리 형태 뭐 이런 것들 여러 개를 추천을 하죠. 그래서 그런 추천을 통해서 가급적 첫 화면에서 이 사용자가 딱 원하는 그런 어, 장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추천 서비스입니다. 자, 이제 추천 서비스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이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데도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자꾸 그렇게 보다 보면 그것만 보니까 소위 말해서 나의 그런 그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용자의 관심에 맞춰서 필터링된 정보 안에 갇히는 현상을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제 요즘에 이제 좌편향 뉴스, 우편향 뉴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원래 뉴스 자체는 중립적인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는 소재나 어떤 기사의 뉘앙스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 성향의 뉴스만 읽으면 어때요? 계속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극단적인 얘기하지만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짜장면만 먹으면 전 세상이 짜장면만 있는 줄 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유튜브를 건강하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제가 보지 않거나 전혀 관심 없는 그런 검색어도 가끔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좀 헷갈려서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추천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또 많이 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스피커죠. 요즘에 이제 스피커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형태죠. 뭐 빅스비라든지 뭐 시리 같은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AI 비서 형태로 탑재가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음성 형태의 전용 서비스들이 있지만 지금은 음성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면에 뭔가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클릭을 하거나 영역을 설정할 때도 그거에 맞춰서 반응을 보여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들어갔지만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이제 로봇의 형태, 특정 서비스를 해주는 단말기의 형태 이런 거죠. 요즘에 이제 공항이나 또는 이런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안내 로봇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이런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스피커가 말 그대로 좀 더 서비스 형태로 효율적으로 장착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챗봇은 이제 챗 GPT 때문에 우리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이제 우리가 뭐, 카카오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거지만 너무 대화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없다. 그러면 챗봇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AS 서비스나 그 다음에 뭔가 예약 서비스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챗봇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좀 옛날에는 좀 챗봇이 좀 어설펐는데 저도 이제 가끔 AS나 고객센터 문의할 때 챗봇을 쓸 때가 있거든요. 옛날엔 되게 좀 맨날 하면 뭐 이런 질문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엔 좀 이렇게 되게 원활하게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점점 더 그게 쉬워지겠죠. 자, 이제 챗봇 서비스의 아쉬움의 예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 이런 거죠. 예전 서비스.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일 날씨는 어때? 내일은 어떻습니다. 아, 피크닉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옵니다. 그럼 뭐예요, 얘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요즘엔 어때요? 똑같은 질문을 하면 피크닉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구나. 네, 비가 와서 피크닉 가기 좋은 날씨예요. 아, 슬프다. 슬퍼하지 마세요. 모레는 맑고 화창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좋은 날씨는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이제 말해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다양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질문을 할 때 이게 질문 자체가 그 정확히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예를 들지 뭐 3 더하기 5처럼 뭐 수학 계산이나 규칙처럼 정확한 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런 거죠.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으면 좋을까? 네. 뭐 당연하게 뭐 늘 똑같은 옷을 추천해 주는 것보다는 어때요? 다른 옷을 추천해 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내줘야 되는데 다른 대답을 내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요?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대답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더 높아지는 거겠죠. 자, 챗봇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예, 최초의 챗봇은 1966년도에 나온 요제프 바이젠 하움이 만든 일라이자라는 로봇입니다. 일라이자는 정신치료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됐대요. 예, 조금 다소 허술해서 환자 말에 공감하는 정도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위로받는 환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챗봇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 오늘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 나 너무 우울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뭐,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책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산책하기도 싫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걸 또 계속 추천하다가 추천할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런 마음이시군요. 이렇게만 해도 공감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도 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훨씬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정보나 이런 걸 많이 학습을 하면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의 말도 예, 고정적인 위로의 말이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챗봇은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형태로 계속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이제 산업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운송 서비스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통 불리우는 건데요. 이제 운전자나 승객의 조장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보통 자율주행 자동차는 단계가 있어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고요. 보통은 레벨 3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인정을 합니다. 4 이상은 이제 운전자가 없이도 자율주행으로 되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근데 지금은 요즘 시대에 나오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장착만 결정을 하면 거의 모든 차는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 도로에서 많이 못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 개의 법규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령상에 운전을 하는 모든 차는 반드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법령이. 그러니까 결국은 운전석이 비어있는 차는 법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좀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어떻게 책임지냐 이런 부분 법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보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이제 야간에는 무인 버스를 한번 운행을 해보겠다. 아직까지 이제 모니터 요원이 타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막 지금은 할까 말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이가 들고 좀 더 몇 년 지나면 일반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다음번 차를 바꿀 때쯤에는 자율주행 차가 굉장히 일반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자율주행 단계를 좀 살펴보면 레벨 0부터 5까지 되어 있고요. 이제 뭐 자율주행이 없는 거, 운전자 지원, 부분 자동화, 조건부 자동화, 고도 자동화, 완전 자동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면은 뭐 차가 가까이 오면 띠띠띠띠 소리가 난다든지 뭐 크루즈 기능으로 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든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 요 레벨에 따라서 이제 올라갈수록 훨씬 더 자율주행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레벨 0는 말 그대로 이제 운전자가 반드시 필요한 단계고요. 이제 4랑 이제 5 정도까지 되면 운전자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자동화 구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율주행 관련한 영상을 한번 보고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강남 일대에 최신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핸들이 저절로 움직여 차선을 바꾸기도 하고 앞차가 서면 속도도 서서히 줄입니다. 자, 실제 영상에서 보시면 교차로에선 좌회전도 완전히 거뜬한데요. 하는 거죠. 정해진 노선만 달릴 수 있는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차와 달리 운전자 도움 없이 목적지만 자, 설정하면 예전에는 실시간 목적지를 최단 찍고 거리를 갔는데 찾아내 지금은 스스로 목적지를 찍고 갈 이동합니다. 때도 길이 여러 개로 갈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이 운전자의 속도를 조절하는 1단계, 실제 이 운전대와 자율주행을 속도를 운영하게 함께 될 수 조절하는 있는 가장 2단계,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비상시에만 뭔가 운전자가 이렇게 센서 이런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3단계, 말 그대로 컴퓨터 비전, 그리고 특정 구간만 시각 완전 정보를 자동 통해서 운행을 하는 판단하는 형태로 4단계와 많이 합니다. 전 구간 자동 운전이 이루어지는 5단계로 나뉩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자율주행 단계는 레벨 3. 이미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번 테스트로 레벨 4를 위한 도심 인프라 조성을 위해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검증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를 상암동, 청계천, 강남 이렇게 세 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암동은 지금 4개 노선 7대가 현재 유상운송을 지금 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안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강남 지역은 택시 서비스처럼 로보라이드 서비스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21년 전국 최초로 영업용 자율주행 시범 운행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는데 시범 운행 구간 지정과 함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기 전 스마트폰 앱을 열어 차량과 이용 시간을 간단히 입력하면 예약 완료. 가격도 1,000원에서 2,000원 이하로 저렴하게 책정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호출된 차량은 대부분 정류장 가까이 있어 5분도 되지 않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처음엔 빠르게 나오는 달리는 자율주행 차들 사이로 차들은 다 끼어들어야 운전자가 해서 있죠. 안전요원이 법적 직접 때문에.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지만 차선을 바꾼 뒤엔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되는데요.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정지 자, 신호등에선 이것도 어느 부드럽게 정도 멈춰서 조례를 통해서 주행과 가능한 거지 정차를 그렇지 않으면 원래 자유롭게 핸들에 합니다. 손 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택시 시범 운행이 좋은 반응을 보이자 대중교통인 자율주행 버스도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청계광장부터 세운상가까지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만
곧 청계 5가까지 구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심야 버스를 무인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거를 자율주행이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된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동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야간 시간대나 또 대중교통이 열악한 외진 지역도 무인 자율주행 버스들이 시민들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요. 이러한 그 미래의 도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증 노력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올 수 있는 곳은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이제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반화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하면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전체 교통사고의 95% 정도가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이제 보복 운전 관련된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들끼리만 다니면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자율주행 자들 안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있으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소위 사이드 이펙트나 변수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요즘 뭐 음주운전, 뺑소니 이런 거 굉장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못 나오는 많은 이유는 이제 상업적으로 운송수단을 쓰는 회사들의 어떤 그런 반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이제 그 법적 장치들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이제 또 하나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사고가 나도 괜찮다는 의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악의적으로 쓸 거라고도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니까. 근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믿음은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약간 좀 뭐라 그러죠?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가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제 뭔가 시스템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반감을 좀 많이 표시를 하죠. 자, 우리 앞에서 예도 봤던 것처럼 이제 학문 분야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가장 돈이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부가가치가 있거나 또는 논란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법률하고 의학이죠. 실제 법률에서도 많이 인공지능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걸 테크라고 그래가지고 법률의 그 테크놀로지를 합성한 형태라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조인이 업무 보조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 대리인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뭐 내 사건을 도와주거나 또는 사건 검색을 도와주는 유능한 직원이 필요하다. 보조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알파로 대회 봤었죠. 아까 영상으로 지난 시간에 그것처럼 경진대회에서 했던 것도 이제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걸로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의료 분야도 많아요. 왜냐하면 의료 관련된 우리가 이제 그 봐야 되는 데이터들, 영상들, 그 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의사들의 어떤 그 인간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들이 할 경우에는 어떤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 때마다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얘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협업하는 형태로 검증하는 형태의 도구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로봇 수술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뭘 일부를 방해하거나 또는 뭐 꼬매거나 또는 뭐 관절을 절삭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사람이 하게 되면 좀 오차나 오류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기계로 하면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올림픽에도 보니까 양궁도 막 기계하고 쏴서 누가 이기나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공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소위 말해서 돈에 관련된 비즈니스 관련된 쪽에서 많이 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어떤 그 소비자 마케팅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어떤 산업의 예측도 가능해요. 뭐 유가가 어떻게 변동이 될 거냐. 아니면 실제 사용자들의 어떤 수요가 어떻게 변경이 될 거냐. 뭔가 여러 개의 나라별로 다른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들 사이에서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나 또는 당연히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공지능 기능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인공지능 엔터테이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실제 사람이 아닌 캐릭터가 나와서 모델처럼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광고인데 그 KB 라이프 광고에 이제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나왔는데 이게 젊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실제 지금 현재 목소리를 가지고 변환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도 그때 현재 사진을 좀 추가를 해서 현재 것과 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대놓고 캐릭터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직 신인이라 맡은 배역이 크진 않지만 아직은 좀 많이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좀 세대가 더 지나면 여기도 팬덤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뭐 만화 주인공이나 어떤 캐릭터에 대한 팬덤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실사화되어 있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를 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웨이브 같은 걸 제작할 때는 그래픽으로만 안 합니다. 요거를 대신할 수 있는 대역 사람이 있고요. 이제 얼굴만 다른 사람이 씌워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남자나 아니면 그냥 굉장히 유명한 댄서, 춤만 잘 추는 그런 사람들이 모델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픽사나 디즈니의 그 만화 영화 같은 경우도 이 몸 연기를 해주는 그런 배우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어공주나 백설공주나 이렇게 캐릭터를 씌워서 실제 이제 만화를 출시를 하는 거죠. 이게 정지 사진으로만 보면 거의 뭐 실사에 가깝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캡처하는 과정을 이제 모션 캡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수록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네, 이거 좀 저렴하게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이제 얼굴 보정 기능 이런 정도로 이제 하는 거죠. 뭔가 실시간으로 3D로 입력 받아서 새로운 걸 생성해내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많이 사용하는 액션,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들 같은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리뷰도 훨씬 괜찮은데요. 자, 가상힘을 합성하는 거는 그냥 확인 영상에서 얼굴 뽑아내는 거는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 게 이제 유명인들 뉴스, 뭐 조 바이든, 뭐 조작 영상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게 연기죠. 이거도 이제 저렴한 형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풀로 만들어진 3D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죠, 그렇죠? 이건 약간 좀 만화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있던 뭐 로지나 이런 캐릭터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엔터 사업도 이제 막 사람 중심의 것들도 있지만 그게 이제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게 다양한 형태로 대치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이제 그 인공지능 로봇 아이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가 직접 실제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 보면은 이것도 그림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왼쪽에는 본인을 그린 자화상이고요. 오른쪽은 앨런 튜링을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실제 로봇은 화면상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로봇이 이제
그 팔을 가지고 팔을 가지고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린 그림 가지고 뭐 1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가수가 노래하고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뉴스 진행하는 거 너무 많이 봤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이제 으로 만든 유튜브 뉴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노래도 작곡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발머리 여성의 모습을 한 인간형 로봇 에이다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 AI는 며칠 전 영국 의회에 출석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I am, although not alive. I can still create art. 네, 이렇게 AI가 그림과 음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물을 만들어내면서 그 저작권을 인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저작권료를 받아왔던 작곡 AI 이봄을 둘러싼 논란부터 안희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명령어 입력창에 음악 장르와 곡의 길이를 써넣자 10초도 안 돼 경쾌한 음악 한 곡이 완성됩니다. 당장 클럽이나 카페에서 틀어도 손색 없는 수준입니다. 광주 과학기술원이 개발한 작곡 AI 이봄은 음악 이론을 학습해 개연성 있는 선율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곡하는데 클릭 2번이면 몇 초 만에 음악을 완성합니다. 사용자가 음악을 전혀 몰라도 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6년간 30만 곡을 만들었고 3만 곡을 팔아 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해엔 가수 홍진영 씨의 노래 사랑은 24시간 등을 작곡해 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I 이봄이 만든 음악 6곡에 대해 저작료를 지급해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7월 돌연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사람이 아닌 AI가 작곡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저작권료 지급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는 만큼 AI가 만든 작품을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는 어찌됐든 창작의 주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작 권리를 보호받고 있지 못한다는 건 되게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창작물은 있는데 권리는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제3자가 영리 목적 등으로 무단 도용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림과 음악, 소설, 만화까지 AI의 창작물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AI 개발자들은 창작자에 대한 권리 인정이 늦어지면 인공지능 분야 발전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그 에이다의 사례에서는 이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오히려 대놓고 이제 로봇이었는데, 근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이미 작곡을 했고 여러 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저작권 협회도 이게 사람이 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됐던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문제들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무슨 선거 캠페인송 이런 거 만드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뭐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면 너무너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어떤 기존의 직업에 대한 대체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발전이 되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다양한 산업이 분화가 될 수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엔터테이너 사업도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완전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사람과 합성된 그런 반반의 인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얼굴 부분만 합성을 하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휴먼스에서 등록된 가상 인간이 되게 많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걸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기업이 원하는 이미지를 갖는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델은 인간적이지 않고 뭐가 더 강조되거나 특이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사생활 문제. 이제 뭐 소송이나 이런 데 휘말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피곤하지 않고 계약 해지나 뭐 이런 리스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인간 광고 모델은 좀 아무래도 유한하지만 얘는 이제 무한한 거죠. 24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따라서 이제 각 나라 산업이 아주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AI 시대에는 과연 어떤 기술 패권에 대해서 이제 난리가 날 거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대규모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요즘에 이제 엔비디아만 봐도 엔비디아가 뜨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 이런 기술적인 뭔가 혁신을 넘어선 완전히 건너뛰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싱귤레러티라고 부릅니다. 싱귤레리티는 이제 특이점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미래의 첨단 기술의 발달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간의 삶이 되돌릴 수 없고 약간 감당할 수 없는 현상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레이커즈 와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싱귤레러티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제 책을 썼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거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이제 보통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그 기준을 한 2045년도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기가 지나가면서 지능이 발전이 되는데 인간의 지능은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AI가 점차 천천히 발전하다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이 AI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을 할 거고 그걸 이제 싱귤레러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엄청난 진화와 발전 속도로 인해서 인류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이 세상을 뭐 멸종시킨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특이점에 도달하게 되면 인간의 수명을 포함해서 인간의 삶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이점에 도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이제 이거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멸망할 수도 있다. 기계들이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죠. 너 필요 없어, 인간들 필요 없어, 뭐 이러는 겁니다. 아니면 그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굉장히 편리하고 편안한 소위 말해서 영원한 삶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을 바꿀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거스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핵 전쟁도 있지만 핵을 개발할 때 그런 의도를 갖고 개발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핵을 포기하진 않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과연 이 기술이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가서고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해줄 것이냐라는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 AI 이루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루다가 논란 끝에 잠정 중단됐습니다. 루다에 대한 성희롱은 예상했으며 모든 부적절한 대화를 막는 건 어렵다는 답을 내놓은 지 3일 만입니다. 지난 11일 개발사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며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번 논란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곱씹어볼 단어는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입니다. 루다는 사용자와 대화를 거듭하면서 학습해가는, 즉 딥러닝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입니다. 성희롱을 당하면 성희롱적인 대화를 학습하고 차별과 혐오의 말을 듣는 차별과 혐오적인 대화를 배우죠. 사용자의 말을 고스란히 배운다는 점에서 개발사는 루다를 어린아이로 비유했고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마치 아이를 가르치듯 루다에게 좋은 대화를 해달라며 더 많은 대화로 루다가 개선될 거란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추후 데이터로 활용된 정보가 타 앱에서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루다 서비스는 중단됐습니다. 동의 없이 수집한 이름, 주소, 직위직책, 민감한 대화 내용 등이 익명화 없이 루다 서비스에 노출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죠. 루다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혐오와 차별, 성희롱적인 상황에 처하고 그런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인간인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처음 던진 건 루다가 아닙니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챗봇 테이를 출시했다가 겨우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유대인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테이 사건 이후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미래 인공지능 연구의 23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칙의 첫 번째는 AI 연구의 목표는 방향성이 없는 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용하고 이로운 혜택을 주는 지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의 방향성이 강조된 뒤에도 논란은 또 생겼습니다. 2019년 4월 인공지능 챗봇의 원조격인 심심이는
성차별적인 말을 해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 심심이 이용 약관엔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등을 막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는 우리가 뭐 이거는 예측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문제랑은 좀 다르고요. 이제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정상적인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자꾸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차별적이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면 얘는 그렇게밖에 학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까지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뭐 잘 쓰고 기술이 뭐 발전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윤리적으로 이걸 잘 사용하는 문제로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이제 챗 GPT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한번 요 클립 보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The States-Israel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 Act will allow us to tap into the expertise of both countries and draw upon each other's resources to explore and develop cutting-edge AI advancements. 미 하원 오친클로스 의원이 읽은 이 연설문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작성한 글입니다. 챗GPT의 법안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하원 연설문을 100단어로 작성하라고 입력해 뽑아낸 겁니다. 연설문 문장이 워낙 자연스러워 AI가 쓴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I wanted to draw attention to this technology on the floor of Congress so that policymakers can start engaging in this debate now. 아이폰 출시에 비견될 정도로 화제를 낳고 있는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양의 글을 학습해 사람이 쓴 것 같은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출시 2달 만에 하루 이용자 1000만을 돌파하자 검색 엔진을 대체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구글이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숙제를 대신해주는 용도로 각광을 받다 보니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고 챗GPT로 쓴 글을 잡아내는 AI까지 등장했습니다. My own high school English teacher was telling me that, yes, students, they have no doubt that their students are all using this. CNN은 기자가 아닌 챗GPT가 쓴 방송기사 문장으로 챗GPT 현상을 소개하는 기사를 썼고 뉴미디어인 버즈피드는 챗GPT와 제휴를 맺고 기자 역할을 AI에게 맡기기로 하자 주가가 120%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체계국은 감시 대상에 챗GPT 등 생성형 AI를 추가했습니다. 반면 AI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지거나 해킹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미 의회에서는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제 챗 GPT 현상에 관련된 뉴스 클립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뭐 법례를 제정하는 것도 챗 GPT로 할 수 있고 뭐 과제 숙제 다 쓸 수 있죠. 그리고 기업에서 여러 개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도 번번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뭐 내가 해야 될 과제를 이제 베끼는 형태인 거죠. 너무 쉽게. 그럼 이제 또 잡아내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한 아까 얘기했던 산업에서 쓸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알려줘. 뭐 이 핵심 기술에 뭐가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라고 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GPT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밀 유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조직에 문제를 올려도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 쓰지만 또는 그런 정보의 유출 또는 어떤 특정한 그 규제 그리고 이제 정보의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사용자 윤리도 필요하고 법적인 근거 기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챗GPT로 작성된 거는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사실인 거죠. 자, 인공지능과 공존을 해야겠죠. 기술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이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기술이 없는 사회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해서 인간의 삶을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들려면 어떤 분야와 협업하는 게 좋을까요? 또 인간처럼 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다음에 우리의 삶을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지 한번 조금 잠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들었으니까 당연히 인공지능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왜 인공지능과 친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2019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위한 준비, 인공지능을 위해서 아시아의 일자리 역량의 의미를 갖는 보고서를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아태 지역 11개국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AI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가 수요가 많은 것 중에 5분의 1 정도이지만, 대인 커뮤니케이션, 창의적 업무, 전략적 의사, 결정 업무 일자리는 거의 60%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래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사회적 정서적 기술 중에서 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자체의 창의성, 뭐 이런 대인 관계 기술 이런 게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개인이 어떤 직업, 역량을 갖추느냐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인간이 하는 일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종에 관계없이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 의사결정, 의사소통 능력의 역량이 있다면 인공지능 기술, 로봇 기술에 대체될 확률이 적다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이제 많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역량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94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술 혁신이 한 일자리를 봤더니 이제 예전에 이제 40년대까지 고용이 이제 파란색 바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그때 있었던 기술이 이제 주황색, 그 다음에 새로 나타난 일자리가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무래도 농업과 광업이나 소위 말하는 약간 사람의 손으로 했던 것들이 거의 다 이후에는 없어졌어요. 예, 농업도 기계화가 됐고 광업도 거의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건강에 관련된 거는 예전에 아예 그런 직업이 없었죠. 건강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후엔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생겼으니까 아직 기계가 대체하기는,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는 아직 좀 새로운 분야기도 하고, 개인 서비스는 뭐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일부는 많이 대체가 됐겠죠. 그 외에 뭐 청소나 보호 이런 것도 일부는 대체가 됐지만 남아있기도 하고, 건설도 뭐 거의 반반이네요. 교통도 마찬가지고요. 제조는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로 많이 대체가 되는 거고, 이제 사무 관리는 역할에 따라서 오히려 더 새로운 직종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뭐 컨설턴트들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직업에 따라서 특이한 직종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판매 같은 경우는 기계가 많이 대체를 했겠죠. 그리고 기술직은 당연히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AI 기술,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외에 이제 특별한 전문직들, 관리직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남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개의 인간이 갖고 있는 역량들이 있겠지만 이제 보시면 미래에 필요한 기술은 이제 소위 말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정량적, 분석적, 통계적 기술, 이게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 기술들인 거죠. 그 외에 이제 디지털 기술, 이게 이제 디지털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고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모두 다 가져야 되는 역량도 있고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능력도 있는데 그렇다고 다 컴퓨터 사이언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단 이제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더 많은 뭐 대인 의사소통,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하거나 또는 뭐 거기에 뭐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혼합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비즈니스 리더로 아마 성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기술적 변화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피하기보다는 대처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야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도 많아지고 활용할 것도 많아지고 또 지켜야 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틈새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안한 또는 위협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또는 그런 나의 마인드도 더 많이 키워야겠죠. 네, 다소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